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주주 환원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주식 심화론 때 뵙고 진짜 인터뷰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주주 환원 모범생 메리츠 금융지주 집중 분석. 저는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소식을 듣고 데자뷰가 딱 지나갔습니다. 우리 주식 심화론에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그 소식을 지지난해쯤이었나요? 예, 2022년 그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점장님 생각이 딱 났는데요. 26일 발표 예정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식시장이 떠들썩했고 외국인도 저 PBR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화답을 했는데 이 정책 모멘텀의 의미를 짚어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 작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네,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2년 전, 1년 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작년 4월부터 전략 체크인이라는 코너 통해서 매주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가장 높았던 비중이 메리츠 금융지주랑 하이닉스였죠. 그 메인 모멘텀이 네. 지금과 같은 밸류업이 결국 나타나야만 한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방향이고 일본이 간 방향이고 미국이 간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작년에 제가 우리 시장을 리뷰를 해보면서 K-세론이라는 그 현상 때문에 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분명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세론이라는 현상과 함께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해버리고 굉장히 시장의 질이 안 좋아서 그 과거에 비해서 수익을 굉장히 내기 힘들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왜 결국 그런 현상이 발생되냐를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가의 상승 속도가 시가총액의 상승 속도보다 느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는 시가총액에서 총 주식수를 나누는 게 주가입니다. 네. 근데 주가는 멈춰져 있는데 기업들은 CB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BW를 발행해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지만 시가총액이 늘어나죠.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가총액이 늘어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집니다.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 시가총액의 상승분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은 2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가총액의 상승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가팔라지는데 그 번 이익으로 자본금을 조달하기보다는 쓸데없이 조달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본금을 깎아내고 주주 환원을 하고 자산을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총 주식시장에 공급하는 주식의 수는 줄어들면서 주가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원인은 일각에서 정말 자극적인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이 핵 쏠 거야. 북한의 대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이제는 하루짜리도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오너가 가진 한 주와 개인 주주가 가진 한 주를 정말 동일하게 생각하는가.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이제는 이 오너도 자기가 그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함께 배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산업 측면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화학, 철강 이런 장치 산업들은 고도 성장기 때 번 돈을 그대로 다 재투자했어야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뭐 화성팹 그리고 평택팹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본 돈을 계속해서 재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그만큼 성장하고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반도체 비트코로스가 2배씩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 MS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산업들이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장기가 이제 화학이든 철강이든 반도체든 조선이든 성장이 성숙산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과거와 같이 성장을 보이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캐펙스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뭐 2차 전지나 그런 그 신성장 섹터를 제외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캐펙스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배당을 주지 않았던 걸 주주들은 당연히 견디고 있었죠. 왜냐하면 당연하고 이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곡간이 쌓이고 있어요. 굉장히 곡간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산업, 메인 산업들, 시크릿커리라고 부르는 산업들이 성숙 산업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들은 쌓인 곡간을 열어야 됩니다. 대만이 배당을 우리보다 배당 수익률 2배씩 더 주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펼쳐져야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건 이 산업 자체가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는 모든 나라들이 겪었던 우리나라도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 그렇죠. 이게 투자라는 게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어려울 때 빌려주고,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이걸 이제 보답받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 늘어날 때는 뭐 증설 필요하고 할 때 주식수 늘리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서 수익을 봤다면 이제는 배당을 좀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해서 기업들이 잘 미국처럼 그리고 일본처럼 대만처럼 해줘야 우리 주식시장이 또 한 단계 더 선진화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보셨는데요. 지속성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지속성에 대해서 저는 10년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한? 2022년 메리츠 금융지주부터 시작으로 볼까요? 정부가 네. 이렇게 저는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예. 뭐 여당이 잘한다, 야당이 잘한다를 떠나서 이렇게 정부가 주체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건 저는 이제 미국이 보여줬던 것, 일본이 보여줬던 것처럼 10년 이상의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뭐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도 투자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주식에도 투자하고 미국, 일본 주식에도 투자하고 전반적으로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지점장입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베트남이나 중국 투자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성장해왔던 걸 베트남이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중점적으로 둘 것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이 성장했던 것처럼 베트남도 보험이라든가 처음에 인프라 이런 것들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주요했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커왔던 그런 산업들이 시차를 두고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중국과 우리나라가 산업이 비슷하게 발달하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베트남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의 과거 성장했던 산업들이 지금은 성숙 산업이지만 그들에게는 성장 산업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외국인 투자자죠. 근데 유럽이나 미국 이미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던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씩 다 겪었던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만 새롭게 겪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시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 어제자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10조 원 매수를 했거든요. 10조 원. 올해 들어서. 네,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10조 원 매수를 했습니다. 2월 20일이죠. 역대 가장 외국인이 한 해 동안 한국 주식을 가장 매수를 많이 했을 때가 2009년도
외국인이 32조를 매수했습니다. 그 32조를 매수하면서 연간 49%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그때는 금융위기 이후라는 좀 특수성이 있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외국인이 2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규모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작년 외국인이 11조를 순매수했습니다. 연간 상승률 18%가 있었고요. 가장 많이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가 32조인데 지금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죠. 한 달 반 정도 만에 10조를 매수했습니다. 과거와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사이클, 굉장히 빠르게 유입된 거고요. 이걸 제가 좀 보기 쉽게 저희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스피 차트와 외국인의 누적 지분율을 함께 나타낸 차트인데요. 아래에 양봉, 음봉들이 나타난 건 당연히 코스피 차트고요. 진한 형광색, 녹색 형광색이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일단 지수를 먼저 보시면 2021년도에 코스피가 3,300포인트 고점을 기록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삼성전자가 랠리를 했을 때 너나 나나 다 주식한다고 했을 때 돈 싸들고 왔을 때입니다. 그때 외국인 지분율 높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계속 주가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율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말에 바닥을 찍고 코스피가 겨우겨우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 보시면 과거 3,300포인트 때보다 더 높은 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지분율이 형광색 보이시죠? 네. 지분율은 과거 사상 최고치보다 더 높은데 지수는 아직 바닥에서 절반 올라왔습니다. 이건 일각에서 26일 밸류업 정책 발표하면 끝날 거야. 총선 지나면 끝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저는 편협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걸 외국인들이 액티브 자금이면 일부 자금은 당장 내일 팔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현선물 유입된 경우에는 결국 개인이나 기관들에게 떠넘기고 팔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클을 봤을 때가 입사했던 2009년 사이클인데 저는 2009년에 그런 데자뷰가 다시 발생되는 첫 시기다. 지금을 네. 보시면 월봉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런데 2년, 3년, 10년이 지나서 봤을 때 이 월봉은 굉장히 작은 월봉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코스피의 연봉을 지금 꺼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월장에 조정을 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올해 시가보다 마이너스 8.5%였다가 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올해 시가 기준으로 현재 지수는 0.14% 마이너스, 시가보다 약간 내려서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이 같은 어떤 컨빅션 바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모멘텀 자체를 보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근데 단순히 또 저 PBR 주이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핵심은 뭘까요? 밸류업일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일본이 1년 전쯤에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 했을 때 초기에는 저 PBR 주 0.2배, 0.3배 얘네들부터 먼저 사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보였던 건 저 PBR 주식이 아니라 저 PER 플러스 고 ROE 주식이었습니다. 이건 네. 뭐냐면 네. 결국 시장은 똑똑합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똑똑해서 이 군중에 의한 집단 지성에 의한 가격은 합리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 PBR이라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산업이 이제 성숙 산업으로 들어섰을 때 이 받은 자금, 번 돈으로 어떻게 자본 효율성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이 과실을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ROE 관리에 있겠죠. ROE 관리. PBR이 중요하다기보다는 ROE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애플 PBR 굉장히 높다라고 아시고 계시잖아요. PBR이 몇일까요? 한 5, 6. 네, 다들 PER 몇일까 여쭤보면 PBR? 네, PBR. 네, 5, 6. 4, 5, 6이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더 높나요? 40입니다. 40. PER보다 PBR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적절한 자본 효용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뭐 저희만의 생각이 감히 전 세계의 애플을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만약 애플이 아니라 타 기업이 만약 PBR을 10배씩 가져간다. 그거는 번 돈보다 더 크게 주주 환원을 해서 자본금을 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지금이야 당연히 주가 입장에서 좋지만 만약 정말 새로운 위기가 왔을 때 자본을 써야 할 때가 온다라면 가믹 사이클이 들어선다라면 고간을 너무 과하게 열어준 거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ROE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쌓인 돈으로 내 자본 대비 이익인데 이 자본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라면 M&A 할 게 없다라면 이 자본을 어떻게 분모를 조절하면서 이 이익률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와도 괜찮다.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고 ROE를 잘 유지하면서 이익과 자본을 함께 유지하면서 이익을 내는 저 PER 주식들이 가장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뭐 좀 테마적으로 저 PBR 테마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작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저 PBR 테마가 아니라 밸류업 섹터 그리고 밸류업 정책입니다. 이는 저는 결국 나중에 2차 전지도 슬림화됐던 것처럼 이 밸류업 섹터도 슬림화될 텐데 거기는 단순히 PBR이 낮은 종목이 아니라 ROE를 잘 관리하고 PER이 낮게 가져가면서 이익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그리고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는 자본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 정말 핵심 대장주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건 메리츠 금융지주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아스트랄님께서도 금융주는 메리츠 금융지주만 사봤네요. 다른 금융주도 메리츠 반만 해도 정부가 안 나서도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의 주주 환원 모범생인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범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뭘지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만 꼽아오셨어요. 기아는 빼셨네요. 기아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보다 현대차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더? 네.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를 주주 환원 모범생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영화 타짜의 고니의 명대사죠. 나는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니가 밑장 빼내 얘기하셨죠. 네, 맞아요. 고니가 그 마지막 그 도박판에서 나는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라고 명대사를 외치고 절반은 태워버리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난 번 돈의 절반만 가져간다. 절반은 뿌리겠다. 3년 동안. 이 말은 제가 이걸 작년 4월부터 매주 동안 말씀드린 건데 또 말씀을 작년 드리는 4월부터. 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메리츠증권 지점장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공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 쇼티지가 오는 구간이 올 것이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번 돈의 50%를 주주환원은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을 얘기하거든요. 자, 쉽게 얘기해서 2조 원 넘게 올해 번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에 2조 원 넘게 벌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2조 원을 번다면 그중에 1조 원을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그리고 배당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 1조 원을 만약 절반만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하고 한다면 5천억을 사서 5천억을 소각시키는 거고요. 나머지 5천억은 배당을 주는 겁니다. 결국 배당 성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사주를 산다라는 건 주가를 안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시에서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한 걸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에 밝힌 기업은 메리츠 금융지주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더 굉장히 정말 진심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23년 9월 21일 공시, 제가 공시 당일에도 다 말씀드렸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 공시가 자본 준비금을 2.1조를 감액해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공시인가요? 굉장히 크죠. 회사의 자본금을 줄여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하고 이걸 배당 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회사의 50% 자본금. 배당한다는데 포함시키는 건가요? 아니요. 번 돈의 50%를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는 거고 그거는 네.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자본 준비금으로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자본 준비금 이 2.1조가 쌓여 있는데 공시가 나오는데 이 2.1조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본잉여금을 배당을 줄 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2.1조 배당 가능 이익이 생기는 거죠. 이 1.1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50%를 제외한 번 돈의 50%를 제외한 2.1조입니다. 그럼 2.1조를 다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배당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데요? 이걸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 지금 와서 새롭게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더 큰 의미는 뭐냐면 2.1조가 쌓여 있죠. 배당을 줄 2.1조가 번 돈은 그럼 배당보다는 자사주를 더 사겠다는 겁니다. 자사주를 계속 사겠다는 겁니다. 정말 공격적으로 사고 있죠. 하루에 30억씩 사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겁니다. 말 그대로 자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주주들에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세금이 없습니다. 주주들에게도 세금이 없다고요? 없습니다. 오, 주주들에게도 없고 네. 대주주도 없습니다. 이거 언제 배당 나오나요? 4월 달에 배당 나오고요. 배당락은 끝났고요. 15.4% 이자 소득세를 안 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고이자를 받으시는 거액자산가 분들은 2천만 원 이상 이자를 받으시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죠. 거의 50%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럼 배당이 세금이 없다라는 건 내가 만약에 50% 세금을 내는데 세금이 없다라는 건 배당 수익률이 2배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정해져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2.1조에 해당하는 배당은 오너든 개인 주주든 세금 없이 배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역대 한국에서 배당을 가장 많이 받은 1, 2, 3, 4위가 이재용 회장, 이부진, 이서연 그렇게 삼성 일가들이었죠. 1, 2, 3위였습니다. 저기 홍라희 여사도 계시죠. 1, 2, 3, 4위였습니다. 거기 2위에 조정호 회장이 들어가셨습니다. 이번에 배당금으로. 그만큼 배당에 대해서 이 진심인 거고요. 여기서 더 공시사항으로 밝혀진 건 뭐냐면 또 9월 21일에 공시였죠. 자기 주식 취득한 이후에 소각을 하겠다고 공시에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보시면 그 당시 1차 매입분으로 매입한 자사주가 4천억이고요. 그리고 매입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2,400억입니다. 비고에 보시면 전량 소각 예정이라고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는 뉴스와 달라요. 뉴스는 우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팔 수도 있을 거예요 라는 거와 공시는 약속입니다. 이게 어겨지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됩니다. 소각 예정을 하게 되는데 3월 15일, 3월 29일에 자사주를 소각 예정이죠. 그런데 6,400억 금액이 당시 매입 금액입니다. 이게 메리츠 금융지주가 40%가 올랐죠. 8,800억 정도가 됩니다. 8,800억이라는 자사주를 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고니처럼.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수준인데 14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겠죠? 제자리를 찾으려면.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너가 돈이 필요하니까 CB 발행하고 유상증자 찍고 3자 배정해서 그 돈 들어온 거 가지고 사옥 사고 M&A 하고 자기 어디 가서 회장 대접받고 이렇게 시가총액만 늘리는 회사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2022년 11월 21일 처음으로 이런 자사주,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면 거기에 50%를 배당하겠다라는 등의 조치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이후로 추가적으로도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시를 주목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날짜를 보니까 2022년 이 처음 11월 21일에 주주 환원 정책 발표 나온 이후에 주가를 보시면
보면은 지금 그때 당시 주가가 3만 원 선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2배 이상 현재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4월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제가 끝낼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 정책에 앞장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회장님 배당을 많이 받으시려고 하신 건지도 궁금하고, 주주가 되고 싶다면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또 언제까지 동행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이건 오너가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너의 지분 가치는 합병하고 나서 줄었습니다. 뭐냐면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회사가 떨어져 나오면서 1이 대략 0.6, 0.6이 되면서 1.2가 되는 분할의 마법이 발생되죠. 그럼 오너의 지분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가죠. 그런데 메리츠는 반대로 메리츠 증권, 메리츠 금융지주, 메리츠 화재를 다 합쳤습니다. 흡수합병. 그래서 회장님의 오히려 지분 가치는 따로 3개가 떨어졌을 때보다 합쳐서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너의 마인드는 오너의 한 주와 개인 주주의 한 주는 동일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지금 채팅창에 대주주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와서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린 거거든요. 굉장히 큰 결단을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이죠. 네, 흡수합병 결단 네, 내리면서 나의 어떤 지분 가치는 좀 더 낮추면서 특히 오너의 한 주와 개인 주주 한 주가 동일하다라는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주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이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밸류업 섹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PBR 말고 밸류업 섹터 대 AI 관련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도 관심 있게 지난해부터 쭉 비중을 유지하셨는데 어떻게 보실지 결론 내려주시죠.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트렌드는 AI고요. 국내 트렌드는 밸류업입니다. 그럼 글로벌 트렌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시겠지만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반도체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번 반도체 사이클마다 다 먹었었고 다 고점에서 말씀드렸었고 저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보다는 밸류업 섹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AI를 사기 위해서 미국에 좋은 기업들이 널려 있습니다.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일부 메모리 반도체 업체를 제외하고 미국처럼 돈을 버는 회사가 없습니다. 테마성이 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AI보다는 과거 그들이 크게 먹었었던 그리고 확신이 가져지는 밸류업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이번에 자본 준비금을 줄여서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배당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